안녕하세요. 구해저 빌딩 중개법인의 배정환 이사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부동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완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거지역 한시적으로 용적률 완화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서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변해갈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건물주분들이 주택 건물을 매각을 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거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기존의 대부분의 이제 건물주분들은 강남에서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1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이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용도 변경을 해줄 수 없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사는 입장에서는 법인을 설립해서 건물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택을 사게 되면 대출이 안 나오는 문제가 생기고 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법인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가 없었거든요. 2022년 10월 전까지는 매도자는 주택으로 인정을 받았고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양도 시점, 잔금하는 시점에 근생으로 되어 있으면 근생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나오고 취득세 중과도 안 나오고 계약과 잔금 사이에 용도 변경을 진행하면 됐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유행처럼 번지고 밸류 투자가 성행을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약간의 규제를 가기 시작했어요. 주택으로 보는 기준을 매도자, 매수자 전부 잔금 시점, 양도 시점으로 보기로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는 건물주분들은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용도 변경이 안 되니까 매수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부터 주택인 건물에 대한 거래가 뚝 끊겼어요.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16일에 방금 말씀드린 그 2022년 10월 이전으로 다시 복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보도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행이 됐냐 안 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말들이 많으신데 2025년 2월 28일부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일부 개정이 됐는데요. 159조 사항을 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서 여러 글이 써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로친 부분입니다.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 계약일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도 변경을 하면 양도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고 용도 변경을 안 하면 계약일로 인정이 되는 거겠죠. 주택을 예전처럼 매도자 매수자 세금 혜택을 받고 살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니까 한 2년 3년간 주목하지 않았던 주택 건물이 다시 이슈가 되는 거죠. 주택 건물은 그동안에 거래가 되질 않았어요. 어차피 매수자 입장에서 이걸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생 건물은 지가가 치솟았고 주택 건물은 오히려 금액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은 주변의 지가에 비해 많이 낮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매물들이 이제 한매물이 되는 거죠.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존에 메리트가 없었던 주택 건물이 이제 메리트가 생긴 겁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매도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금액이 좀 낮은 편입니다. 매도자분들도 알게 되면 분명히 가격을 올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매입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택 건물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한시적 용적률 완화입니다. 서울시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2종 그리고 3종 지역이 용적률이 50%씩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행하겠다고 이제 발표는 다 마친 상황입니다. 2025년 한 7월 정도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용적률이 이렇게 완화가 되면 그러니까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건물을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완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층을 필로티로 놓지 않으면 4층 그리고 1층을 필로티로 이렇게 놓게 되면 5층 정도까지 질 수가 있었는데 6층에서 7층 정도까지도 올릴 수가 있는 이제 건물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1층이 필로티를 놓지 않으면 5층, 만약에 필로티를 놓으면 6층까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용적률이 완화가 되면 7층, 8층까지 올릴 수 있는 건물이 되는 겁니다. 건물이라는 건 사실 층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갖고 있는 입장에서도 5층짜리 갖고 있어, 7층짜리 갖고 있어, 뭐 10층짜리 갖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부분 자체도 이제 건물주의 뭐 프라이드도 있고요. 그리고 건물이 높게 올라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임대를 줄 수 있는 아니면 실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겁니다. 높이 질 수 있다는 거는 건축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호재고요. 그리고 이 건축적인 호재가 부동산 호재로도 이어지는 거죠. 자, 2종이 완화된 게 좋냐 3종이 완화가 된 게 좋냐 이런 질문들을 지금 제가 받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3종보다는 2종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종 부지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50%예요. 건물을 지을 때 내 대지의 50%밖에 짓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 면적이 좀 작게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이 지어질 확률이 높은데 이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60%입니다. 그래서 내 대지 면적의 60%를 지을 수 있으니까 건폐율도 확보를 하고 용적률 혜택된 부분도 50% 올린다고 하면 이종 부지가 현재 3종 부지 이상의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용적률 완화가 됐다고 해서 모든 건물이 다 그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그 부분은 또 아닙니다. 사선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정하는 기준이 우선 저희가 도로로 정하는데 건물이 있고 북측에 도로가 있다. 그 도로만큼의 공간을 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선 제한을 그만큼 받지 않을 확률이 높아서 건물을 최대한 높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내 건물 남쪽으로 도로가 있다. 그럼 내 건물 바로 뒤쪽에 건물이 붙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뒤에 건물에 일조권 사선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 건물을 끝까지 못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많이 깎여서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이 지금 한시적으로 딱 3년만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만약에 된다 하면 2028년 한 7월까지 완화가 될 건데요. 그러면 3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를 할 겁니다. 그 3년 동안 지어진 건물들은 매각시장에 나왔을 때 정말 용적률을 혜택본 신축까지 된 메리트 있는 그런 건물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용적률이 혜택된 건물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15년, 20년 이상 오래된 건물들입니다. 최근에 신축된 건물들은 그런 매물이 없기 때문에 더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세제 혜택하고 용적률 완화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거래가 되지 않았던 입지 좋은 주택 건물을 매입을 해서 용적률 완화된 혜택으로 건물을 짓는다면 추후에 정말 메리트 있는 건물, 나라에서 규제를 한다거나 완화를 한다거나 하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완화를 해준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이 기회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법 개정안과 용적률 완화 적용에 대한 확정된 부분하고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빌딩 시장이 흘러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항상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제 혼자 건물을 찾으려니 이게 좋은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또 밸류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생빌딩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빌딩 프로젝트가 간단하게 뭔지 대표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물주님들하고 아니면 또 건물주님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과 저희가 되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대체로 고민거리가 하나로 귀결이 돼요. 본인의 전 업이 바쁘신데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다. 자, 매수 검토, 공사, 설계 인허가도 좀 한 단계가 아니고 여러 단계고요. 그리고 뭐 감리자 선정에, 공사업체 선정에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시다 보면은 진짜 뭐 질리세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이런 업무를 각자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건축사님 얘기하고 시공사 얘기하고 중개사님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다 각자의 의견들이 틀리세요. 왜냐 각자의 입장이 또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건물주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좀 그런 얘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도 인생빌딩 프로젝트 같이 하고 계신데 네. 어떤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주고 계실까요? 시장 상황이 좋거나 뭐 나쁘거나 상관없이 매수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금매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개사가 할 일은 좋은 물건을 네.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물건 발굴해드리고 그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에 알아봐야 할 건들이 되게 많아요. 뭐 세무적인 거, 네. 법무적인 거, 건물 매입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지 관리까지 나중에 매각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가요? 실제 보통 중개업에서는? 보통 중개회사는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임대차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시공회사를 모토로 이제 공사도 책임지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매입하고 공사 부분까지 하시면서 저희가 임대차까지 네. 이제 임대사업부가 또 따로 있고요. 이제 대표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빌딩 유지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또 방법들도 많이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금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금매가 시세보다 싸요. 거래가보다 싸고 진짜 금매예요. 근데 검토를 했더니 이 건물이 용적률 검표를 제대로 못 찾는다. 증축을 못 한다. 그리고 신축도 어렵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어떤 건축 행위를 밸류업을 못 한다라면 그건 금매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냥 단순히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물어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쵸. 건축주님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 똑같은 시각으로 이걸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의 협업을 한다면 넘어서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시각을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상에 올려드리는 매물도 사실 올려드리면 되게 빠르게 네. 나가긴 하지만 영상에 다 찍지 못하는 사실 숨겨진 매물들도 많아요. 훨씬 건물주분들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이제 그런 물건들도 조금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건물을 찾는 것과 밸류업까지 이제 끝까지 간다라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생 팩팅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올해는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셨던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 분들께서 또 물신형면으로 함께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객님의 건물을 제 3자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 저희 건물이라 생각하고 함께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아마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